나에게는 누구에게도 남부럽지 않은 딸이 있다. 홀로 서울로 상경해 당당히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모습이 정말 대견스럽다. 그런 딸이 어떤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한다. 벌써 4년이나 교제 중인 그 남자는 이른바 상류층 집안의 자제, 명문대를 졸업하고 증권회사에 다니면서 MBA 과정을 준비하는 엘리트다. 집안도 뉴욕의 맨하튼에 거주하는 말로만 듣던 그런 부유층이었다. 그런 집안의 자식이 우리 딸과 결혼을 하려고 한단다. 그야말로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아닌가. 실제로 여러 사람이 신데렐라 이야기에 비유하며 부러워했다. 결혼식도 미국에서 하고 거기서 자리 잡고 살 거란다.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핸드폰도 해지하고 전세 보증금까지 빼는 둥 아예 한국에서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떠날 채비를 하는 딸. 결혼식에 모시지도 못하고 죄송해요. 그이 부모님이 워낙 좀 완강하셔서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연락할 수 있게 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한 달 정도만 좀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떠나는 딸을 보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2013년 1월 23일 미국행 비행기로 바로 다음날 출국한다는 말을 남긴 채 딸은 집을 나섰다. 그런데 그날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다. 결혼식은 잘 치렀는지, 그쪽 집안 사람들은 잘 대해주는지, 신혼여행은 어땠는지 많은 것들이 궁금했지만 딸에게서는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았다. 연락하기로 약속한 한 달은 이제 훌쩍 지나가 버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감감무소식, 걱정되는 마음은 커져만 갔다. 아내는 걱정되는 마음, 그리운 마음으로 계속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모양이다. 하지만 딸은 카카오톡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딸이 카카오톡을 확인했다. 곧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딸은 받지 않았다. 그 이후로도 여러 번 카톡을 보내봤지만 메시지를 확인만 할 뿐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그렇게 또 며칠이나 지났을까? 걱정 반, 그리움 반, 초조해지는 마음을 참지 못하고 또다시 아내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여보세요. 전화를 받은 사람은 딸이 아니었다. 사위의 목소리도 아닌 생전 처음 듣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 불안감에 온몸이 떨려온다. 낯선 남자가 말했다. 전화 잘못 거신 것 같은데요. 제가 번호를 이걸로 바꾼 지 얼마 안 돼서요. 이전에 따님분께서 이 번호를 쓰셨나봐요. 근데 따님이 서울로 일하러 오셨나봐요. 낯선 남자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딸의 카드 사용 내용이 이 남자에게 전송되고 있는데 사용한 지역이 서울이라는 것이었다. 카드 사용 내용은 주로 늦은 시각 택시와 모텔, 편의점이었기에 낯선 남자는 내 딸이 유흥업소 종사자인 줄 알았다고 했다. 서울로 일하러 갔다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내 딸은 사위와 함께 미국에 있을 텐데 행복한 삶을 찾아 타국으로 떠난 내 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딸이 집을 나서고 69일이 되던 날 우리는 결국 실종 신고를 했다. 사라진 딸, 이름은 이방현 씨. 제주도에서 홀로 서울로 상경해 스스로 삶을 개척하던 그녀. 멋진 배우자를 만나고 앞으로는 행복만 가득하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기다리던 방현 씨의 연락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서울에서 방현 씨의 카드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아연 실색하던 가족들은 방현 씨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며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출입국 기록에 방현 씨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녀는 한국을 떠난 적이 없었던 것이죠. 방현 씨의 카드 내역은 그녀가 사라진 이후 일주일 뒤부터 결제한 기록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방현 씨의 핸드폰이 정지되고 그녀의 카드 결제 내역은 그 번호를 개통해서 쓰던 남자 임 씨에게 전송되고 있었죠. 주로 늦은 심야 시간의 결제 내역에 사용처도 대부분 택시를 타거나 술집, 모텔, 나이트클럽 등이었기에 임 씨는 그녀를 유흥업소 종사자로 오해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내역을 면밀히 살펴보던 경찰은 방현 씨의 집에서 불과 10분 거리의 편의점에서도 그녀의 카드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경찰은 곧바로 편의점 근방을 탐문하고 카드를 사용한 사람을 밝혀냅니다. 카드를 사용한 사람은 바로 그녀와 함께 미국으로 떠난다던 그녀의 약혼자 최 씨였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통신 내역을 조사해 보는데 최 씨의 핸드폰이 정지가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그에게 전화를 걸어 질문합니다. 이방현 씨 어디 있습니까? 최 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저랑 같이 있어요. 여기서 경찰은 그저 가족 간의 연락이 잘 안 되었던 별것 아닌 사건으로 생각했나 봅니다. 경찰은 최 씨에게 가족들이 연락을 기다리고 있으니 연락을 달라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전화는 다시 걸려오지 않았죠.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경찰은 그를 용의자 선상에 올려놓고 집중적으로 그에 대해 낱낱이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최 씨의 수많은 사기 행각이 드러났던 것이죠. 지금까지 가족들이 최 씨에 대해 알고 있던 정보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먼저 최 씨의 집은 뉴욕 맨해튼이 아닌 한국의 연립주택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상류층의 재벌이라던 그의 아버지는 고물상의 넝마주의, 명문대 졸업이라는 학벌도 거짓이었습니다. 최 씨는 고졸이었거든요. 심지어 증권회사에 다니기는커녕 그는 백수였습니다. 최 씨는 방현 씨와 사귀는 와중에도 다른 4명의 여성과 동시에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 또한 최 씨에게 속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최 씨는 방현 씨의 가족들이 애타게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자신이 속이고 있던 여성 중 한 명과 해외여행을 다녀왔었다고 합니다. 그의 모든 것은 다 거짓말, 주작, 그리고 기만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름까지도 달랐습니다. 본명을 숨기고 자신의 모든 처지를 철저히 숨긴 채 알렉스 최라는 허구의 인물, 가상의 부유층 인물을 만들어내고 활동해왔던 거였습니다. 최 씨는 경찰의 신문 수사에서 방현 씨와의 일들을 고백합니다. 1월 24일, 그러니까 방현 씨와 미국행 비행기를 타기로 했던 날이죠. 그날 새벽 어느 모텔에서 방현 씨와 크게 다투었다고 합니다. 다투던 중 방현 씨는 화가 많이 나서 끼고 있던 반지까지 집어 던지며 그대로 모텔을 떠나버렸고 다시는 볼 수 없었다. 그렇게 최 씨는 진술합니다. 경찰은 최 씨가 1월 24일 렌터카를 대여했었다는 사실도 알아냅니다. 그 렌터카를 타고 43km를 주행했다는 기록도 입수하죠. 이에 대해 최 씨는 근처 쇼핑몰에 가기 위해서 렌터카를 대여한 것이다 라고 해명합니다. 여기에 경찰은 최 씨가 28일 거대한 폐카를 구매했다는 기록을 확인하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최 씨의 답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우울증이 심해서 그 때문에 자살을 하기 위해 산 거다. 그리고 그 칼은 아버지가 가져다 버렸다. 최 씨의 말 믿을 수 있을까요? 먼저 최 씨는 방현 씨와 어느 모텔에서 다투고 그녀가 떠나는 것을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최 씨의 휴대폰 접속 기록이 나왔는데 해당 날짜에 최 씨가 접속한 장소는 그 어떤 모텔도 아닌 바로 그의 자택이었죠. 그의 첫 번째 거짓말. 최 씨가 렌터카를 타고 갔다던 쇼핑몰까지는 약 11.5km, 왕복으로는 23km 정도 됩니다. 하지만 최 씨의 주행 기록은 43km였죠. 즉 주행거리가 20km나 남습니다. 그의 두 번째 거짓말. 최 씨가 방현 씨를 살해했다면 사건 당일 20km는 시신을 은닉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거리입니다. 물론 쇼핑몰을 다녀왔는지 여부도 진실인지 알 수 없죠. 그리고 구매한 회칼, 보통 자살할 사람이 회칼을 사용할까요? 보통 자살을 하려는 사람은 커터칼 혹은 면도날 이런 작은 흉기를 선택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최 씨가 구매한 회칼은 방어하거나 공격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죠. 결정적으로 최 씨의 아버지는 칼을 버리기는커녕 최 씨가 칼을 구매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의 세 번째 거짓말. 결국 그의 진술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정황이 최 씨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었죠. 하지만 정황상의 증거일 뿐 효력이 있는 증거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살인사건으로 기소하려면 시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죠. 경찰은 최 씨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합니다. 경찰은 질문합니다. 그 여자를 죽였습니까? 당신은 그날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았습니까? 당신은 지금 그 여자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최 씨는 모든 질문에 아니요 라고 답합니다. 결과는 모두 거짓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는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없죠. 최 씨는 여전히 혐의를 완강히 부인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방현 씨를 찾는 데 도움을 주겠다. 내가 찾을 수 있다. 그러기에 우선 내가 풀려나야 한다. 이런 말들을 하죠.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서 중요한 질문에는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는 답만할 뿐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에 최면 수사를 제안하지만 최 씨는 이마저도 거부합니다. 이후 재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합니다. 모든 정황 증거로 최 씨가 피해자를 살해했음이 분명함을 주장하죠.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물증과 시신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런 최 씨는 결국 2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죄목은 사기죄와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현재는 2년이 지나 복역을 마친 최 씨는 우리 주변 어디에선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을 끔찍이도 아끼던 효녀였던 그녀, 성실하고 착한 그녀, 이방현 씨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2020년 1월 23일은 방현 씨가 사라진 지 7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최 씨의 많은 거짓말 중 죽이지 않았다는 말, 그 한마디만은
진실이길 간절히 바랍니다.